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부터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임명 등 인수위 인선에 드러난 윤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무차별 공습과 포공격에 희생된 우크라이나 민간인, 현재까지 확인된 숫자만 2,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군사 개입 가능성 정말 없는 것인지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당선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서울 통이동에 있는 집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정부 인수 준비에 돌입을 한 건데요. 인수위 인선도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 오늘 첫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 당선인의 첫 출근, 오늘 몇 시에 했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통이동에 마련된 집무실로 첫 출근했습니다. 이어 오전 11시부터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의 차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윤 당선인은 차담회를 시작하며 속도감 있게 일하는 정부로 업무 인수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모든 국정 업무는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믿고 함께 하는 것에서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또한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낮에는 첫 공개 행보로 서울 남대문 시장 상인들을 찾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상인들에게 중산층이 튼튼하게 국가 경제와 사회를 받쳐줘야 나라도 걱정이 없다며 인수위 때부터 준비해 취임 후에는 속도감 있게 공약을 확실히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 주요 인선 결과도 하나씩 공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 산하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에 김한길 전 대표를, 지역균형발전 특위위원장에는 김병준 전 상임선대위원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김한길 대표께서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고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분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김병준 교수는 자치와 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역 의원과 전문가들로 채워질 분과별 간사와 인수위원 명단도 대부분 정리된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최종학 서울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들과 함께 인수위 전체 운영 기획을 수립하고 분과별 활동 지침을 마련할 기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수위원 인선은 가능하면 이번 주말까지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이번 주말에서 다음 주 초부터는 정상적으로 인수위가 가동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새 정부 첫 국무총리 취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자신이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 외에는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오늘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선 패배 후 출범한 윤호중 비대위 체제가 오늘 첫 발을 뗐습니다. 윤 위원장은 대선 패배로 국민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새겨서 79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잘 치르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전에는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당 수습 방안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 등 비대위 절반을 차지하는 청년층 비대위원들이 앞으로 주도적 역할을 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 공동위원장의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닷새 전 선거 결과만 기억할 게 아니라 5년간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내로남불이라 불리며 누적된 행태를 더 크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내 잡음도 여전한데요. 원내대표로서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윤 위원장이 당 혁신을 이끄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는 겁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윤 위원장 체제가 국민에게 민주당의 쇄신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공개 지적했습니다.
또 김두관 의원도 이재명 상임고문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당 쇄신 작업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비대위가 첫 발을 뗀 뒤에도 당내 이견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당분간 이어질 혼선을 수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또 이달 안에 대장동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국회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질 전망입니까? 네, 앞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달 안에 이른바 대장동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 역시 특검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던 만큼 논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윤 위원장은 오늘 아침에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중립적인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대장동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위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법사위에서 좀 더 세심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곧장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의혹의 몸통 규명을 위해선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며 여권에 유리한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자체특검법을 도입해 1차 특검 추천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몸통 규명을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데 민주당이 실천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 꼼수는 더 이상 안 통합니다. 특검 도입 방식을 두고 벌써 여야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이처럼 대장동 특검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시작되면서 앞으로 국회 협치에도 적잖은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게 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의 큰 밑그림은 그려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사와 관련해서 자리 나눠 먹기가 아닌 능력 위주의 인선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인수위 주요 인선 배경과 또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 고문을 지낸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태희 고문께서는 보니까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당선 때 인수위원회 비서실 실장을 지냈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때도 인수위원장을 누구로 할지 고심이 컸습니까? 그 당시에 하여튼 정말 역량 있는 분들을 모시자 하는 게 당선자의 그 당시에 생각이셨고. 그랬군요. 예. 근데 당시에 이경숙 위원장이 임명이 되셨죠. 네, 숙대 총장. 예, 그렇죠. 예. 이제 이경숙 총장은 그 당시에 숙대를 아주 대학을 혁신적으로 변모시킨 그런 이제 정말 이 총장 역할을 그렇게 잘하신 분으로 그렇게 이제 뭐 이미 소문이 났었죠. 네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당선자께서 친히 이경숙 그 당시에 위원장을 모신 기억이 납니다.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 구성 이제 보니까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해서 속속 선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인선과 조직 구성을 보면 MB 정부 인수위와 좀 닮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 좀 정치형의 인물, 그러니까 정무형의 인물보다는 이제 좀 정책 내지는 실무형의 인물을 쓰려고 노력한다. 하는 점에서 좀 아마 그런 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실무형이라고 하면은 현장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아니요, 주로 이제 정책 분야에서 그 정책을 준비하는데 선거 과정에서 이제 주로 주도를 했던 분들이 인수위까지 연결해서 그 일을 하시니까 이제 과거에는 뭐 그런 거보다는 뭐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렇게 저기를 했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인수위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어떤 국정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에서 보면은 정책 중심으로 이렇게 임명하게 되는 게 바람직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정부 업무도 인수해야 되고요. 새 정부 국정 과제도 수립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첫 인사 윤석열 인수위 위원장 안철수 대표가 임명됐잖아요. 부위원장의 권영세 의원이 임명됐고요. 자, 당선인이 가장 고심했던 인사 같은데 이 두 사람을 임명한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안철수 인수위원장과는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이제 공동정부 내지는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그 약속을 했고
그랬죠. 그 신뢰를 결국은 이어나간다는 점에서 저는 그 후보가 아마 본인의 그 동의를 받는 절차지 인선 자체를 고심을 그렇게 뭐 심각하게 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네. 예. 근데 왜 며칠 걸린 거죠? 예. 근데 이제 권영세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그 동안에 그 사무총장도 하고 또 고사했다고 주도하면서 아마 일단은 좀 그 당에서 일을 하기를 본인이 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를 이 당선을 시켰으면 그 애프터 서비스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군요. 그 내게 이제 그런 또 그 입장이기 때문에 권영세 의원의 경우에도 부위원장을 수락한 것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학일 전 대표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병준 교수를 지명했는데 캠프 인사들을 다시 쓰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점들이 이명박 대통령 때하고는 조금 차이점들이죠. 그렇군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캠프에서 참여했던 사람이 이제 한 반 정도 들어가고 또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도 꽤 많이 그 당시에는 참여를 나중에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이번에는 주로 이제 캠프에서 그 활동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그 선거를 치를 때부터 그 후보가 그 확실한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나 김병준 위원장을 모셨고 이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좀 그 맡을 거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 캠프에 모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국정 과제인 이상 그분이 계속해서 그 역할을 그 해주기를 후보도 아주 당선자께서도 그렇게 아마 그 인선을 하고 또 그렇게 아마 부탁을 그 두 위원장께 드렸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이제 캠프 인사 쪽으로 하다 보면 능력 있는 인사가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요. 앞으로 물론 이제 24명의 인수위원을 또 임명해야 되니까요. 지금 검증 작업이 한창이라고 하더라고요. 24명의 인수위원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하기 전에 아까 지적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선 이제 그 두 분은 큰 방향을 정하는 뭐 국민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하는 큰 방향을 정해 나가고 그 철학을 이 소위 이 선거 때부터 그렇게 이제 그 철학을 가지고 참여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고 아마 실무 인력들은 저는 역량 있는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24명의 인수위원들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아마 실무 역량과 이 어떤 이론적으로 어떤 그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그 형성 단계부터 그 관여를 했던 분들이 저는 중심을 이루어서 아마 그 인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검증 작업은 어떻게 검증이요? 인사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증의 경우에는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제 저희가 그 인수위원회를 활동할 때 보면은 인수위원을 검증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번에는 인수위원부터 검증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인사에 대한 자료가 뭐 지금 그 인사혁신처나 이런데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내용들이. 그래서 아마 그런데 대개 그 적어도 인수위원회 활동하는 분들에 관련된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검증하고 실질적으로 뭐 사생활이나 도덕성 검증은 좀 어려울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어젠가요? 기자들의 질문에 여성 할당제나 지역 안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국민통합이나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실력 있는 사람을 먼저 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당선인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정말 아주 바람직한 방향은 실력대로 사람을 썼는데 그게 이제 여성도 골고루 좀 안배가 되고 뭐 지역적으로도 뭐 특정 지역 출신들이 쏠림 현상이 없게 되면 가장 바람직하죠. 17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직한데 17대 때는 제 기억에 자연스럽게 너무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아주 뭐 어느 뭐 특정 교회나 뭐 이런 데 분들이 모였다든가 특정 학교가 문제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고소형 내각이니 고소형 인선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노력을 해도 사실은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아마 당선자께서는 그 굉장히 의지를 실력 중심으로 사람을 구성하자 하는데 그래도 정치라는 게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뭐 독식을 한다든가 특정한 예를 들어서 출신들이 집중된다든가 하면은 그건 벌써 이 국민들께 큰 공감을 못 얻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무적인 보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 이른바 밀봉 인사라고 해서 논란이 네네. 됐었잖아요. 네네. 그 당시 때 이제 대변인이 이렇게 봉투를 가져와서 봉투를 찍고 본인도 몰랐다 이러면서 보여줬잖아요. 그런 밀봉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죠. 이게 인사에 대해서 제가 있을 때도 그 많이 의논들을 하고 또 뭐 이제 그 검증이라는 게 안 되니까 되게 이제 알만한 분들에게 이 소위 그냥 이 탐문 검증이죠. 탐문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협의가 되고 드러나는데 완전히 밀봉 상태에서 정말 이 깜짝 인사가 되면 제가 볼 땐 뭐 장점도 있지만 그거에 따른 위험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압축된 단계에서 적어도 2, 3배수 압축된 단계에서는 이제 좀 적절하게 이 검증을 여론에 의해서도 한번 받는 것도 이 위험 관리 차원에서는 괜찮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 인수위 주요 업무가 정부 업무 이제 인수하고 또 새로운 정부 국정 과제를 수립해야 하는데요. 여성가족부 지금 폐지가 논란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도 그때도 여성가족부 폐지, 통일부 폐지를 추진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못했죠.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우선 통일부부터 말씀드리면 당시에 통일부를 폐지하려고 했던 거는 통일부는 남북 관계만의 단순히 그 양자간의 문제가 아니고 뭐 주변에 이제 그 사강이라든가 이거는 국제적인 복잡한 관계 속에서 결국은 다뤄야 될 이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국내적인 이슈로 해서 남북 관계로만 이 문제를 다루면 사실 통일 문제는 제대로 다루기 어렵다. 그래서 외교부하고 이제 통일부를 함께 이 소위 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편제를 개편하는 게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였는데 그게 자칫 그 대외적으로나 또 국내 국민들께 이건 통일 정책을 좀 경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또 다른 이제 정무적인 또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결국은 그 관철을 못했고요. 여성부의 경우에도 그 당시에 이제 단순히 그 어떤 그 남녀 평등 차원에서 이제 여성의 어떤 지위나 여성의 이 권익에 대한 측면을 이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이러한 역할보다는 이제 가족의 문제라든가 이제 또 어떤 저출산 문제라든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됐고 흔히 남녀 간의 어떤 이런 그 균형을 이루는 문제는 이제 상당히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뭐 구태 정책으로 안 하더라도 잡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있었는데 이 또한 여성계에서 그게 이제 그 현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죠. 아직도 사실은 그 뭐 지금 막 좀 신세대의 경우는 모르지만 사회 막 진출하는 세대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동안에 여성의 권익이 많이 훼손당한 측면이 있고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또 시정 노력은 새 정부에서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여성부도 그때 이제 다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 어제 당선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남녀의 집합적 차별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좀 개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이제 그 생각은 지금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제가 이제 정부에서 근무할 때나 또 대학에서 근무할 때 보면은 한 40대도 이미 이제 여성들의 진출이 뭐 남성들에 비해서 뭐 어떤 제도적 불이익 때문에 이렇게 그 있거나 하는 측면은 사실 거의 시정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뭐 40대 중반 이후에 그래도 우리 사회의 중진 그룹은 중진층에서는 여성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사실은 보고 있다는 게 지금 이 사회적인 통상적인 생각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예를 들면
하는 거는 네.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 하는 예. 지적일 겁니다. 예,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가령 이 여성부에 대한 존폐 문제를 논의할 때 반드시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그래야 생각합니다.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수위원장이 안철수 위원장이잖아요. 네네. 안철수 위원장이 이거 인수위 기간 내에 네네. 뭐 총리라든지 부처장관을 이렇게 추천할 수도 있는 그 권한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권한이 아마 이 무슨 규정상의 권한이 뭐 그런 것까지 돼 보통은 있지는 않고요. 추천합니까? 예. 근데 예를 들면 통상은 이렇게 합니다. 이제 청와대 인선을 먼저 하고 네. 거기서 총리를 이제 인선을 한 다음에 예. 그 총리 후보자하고 의논을 해서 결국 내각을 짜는 형태로 가는 게 정상적인 절차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인수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 네. 예를 들면 뭐 대통령 당선자하고 간에 의논한다 하는 거는 규정상이 있지는 않은데 그렇군요. 예. 공동 정부의 정신에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동 정부. 예.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규정상의 문제보다는 네. 저는 운영상의 문제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철수 위원장한테 총리 가능성을 물었더니 안철수 위원장이 예. 지금 한눈 팔 여유가 없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본인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 인수위원장 맞자마자 예. 총리에 대한 생각을 거기에 뭐 가령 그 총리 임명 여부를 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선인이 첫 출근해서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 네. 그리고 제2부속실도 폐지하겠다고 네. 하는데 네. 민정수석실 폐지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국민 신상 털기 뒷조사 벌이는 잔재를 청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민정수석실의 업무는 예. 물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공직기강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공직기강 예, 인사검증도 해야 되고요. 있지만 또 예를 들면 이 국정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의 생각이 어떠한가 예. 하는 것을 말 그대로 민정이죠. 그렇군요. 그 살피는 기능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친인척이나 대통령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거는 일반 그 사정기관에서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기능 자체를 뭐 기관이 폐지될 수는 있겠지만 그 기능은 어디에선지는 수행을 해야 그렇군요. 국정이 이 소위 이 문제가 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배우자나 뭐 사촌인의 친인척, 고위공무원 비리는 특별감찰관제를 정상가동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특별감찰관은 주로 이제 공직자들에 대한 사실은 그 감찰 기능이 주였죠. 왜냐하면 네. 청와대를 감찰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청와대 이 직원들에 대한 내부 감찰 차원에서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그게 친인척이나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을 특별감찰관이 다 한다. 그럼 사실은 특별감찰관이 민정수석이나 비슷한 거죠. 네. 예,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역할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인데 그 기능을 없앨 수는 없다고 그 역할 기능은 반드시 해야 한다. 어느 있어야 조직이 됩니다. 됐든 알겠습니다. 제2부속실도 마찬가지죠. 제2부속실도 예, 그럼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정상 외교에 이제 외국의 배우자가 같이 오는데 그렇죠. 예. 가령 그 배우자는 배우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예를 들면 평소에 이 배우자 팀에서 늘 준비하고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좌하는 기능이 없으면 사실 그것도 이 대외 관계를 수행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 또한 있어야 됩니다. 부서는 폐지되더라도 네, 기능은 남겨둬야 할 그렇습니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광화문 집무실 추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명박 정부 때도 추진을 검토를 했었나요? 그 이명박 대통령 때는 뭐 광화문 청사를 쓴다는 거는 검토하지 않았었습니다. 검토하지 않았는데 저는 뭐 청와대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위치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청와대 운영 행태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요. 그래서 광화문에 있어도 지금과 같은 운영 행태를 가지고 있으면 소통 안 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취지는 그 상당히 좋은 취지였는데 이제 그 문제도 정말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총리가 예를 들면 과천으로 총리가 가고 광화문 정사를 대통령실에서 자제하고 있으면은 과연 지금보다 뭐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건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저는 그 꼼꼼한 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장동 특검 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도 BBK 특검을 그 당선인 신분 때 수용을 한 겁니까? 그렇죠. 아니요, 당선인 신분이 아니고 그 선거 며칠 남겨놓고
굉장히 국회에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아, 선거 직전이었군요. 예, 선거 직전이죠. 그래서 예. 특검을 하자 말자 하고 뭐 몸싸움을 벌이고 그랬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특검 받자. 이건 뭐나 충분히 조사받을 의향이 있다. 해서 특검을 수용해서 당선이 되고 나서 특검이 구성이 됐죠. 아, 예. 그때도 여소야대였습니까 혹시? 그 당시에 그러니까 4월달 선거하기 전까지는 여소야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군요. 그 민주당이 그 당시엔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수용했는데 그건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 때 이제 후보였는데 그렇죠. 포실에 그 수용을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저는 이제, 특검을 조속히 이제 추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선인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문제는 선거 과정에서 네. 가장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검은 뭐 특검법을 제안도 했었고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특검 법안을 먼저 제안했죠. 내기도 했었죠. 근데 예. 그게 어떤 이유인지 이제 채택이 되질 않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가령 집권했으니까 특검법을 받지 않는다 하는 거는 저는 국민들로부터 이거는 또 다른 문제 또 의혹 제기가 저는 불필요하게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그 약속한 대로 당당하게 처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고문 지내셨고요.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째 30만 명대를 넘어서면서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주쯤에는 유행이 정점에 달하면서 오는 23일 전후로 감소세로 전환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또 만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신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오늘도 30만 명대 확진자가 나왔네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만 9,790명입니다. 휴일 영향으로 전날보다 4만 명 넘게 줄었지만 4월째 3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84명이 늘어 1,158명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는 전날보다 51명 줄어든 200명으로 집계돼 누적 사망자가 15,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무엇보다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전국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2.7%포인트 올라 66.8%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엔 유행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유행이 정점을 찍은 뒤인 오는 23일 전후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7개 팀의 예측 연구를 종합한 전망치인데요. 각 연구팀은 유행 정점 시기를 이번 주 16일에서 22일로 폭넓게 예측하고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31만 명에서 37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오는 25일 이후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정점에 달하고 하루 평균 최대 2,000명을 넘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오는 20일까지 예정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완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만 5살에서 11살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이 또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됐지요? 네, 정확히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5학년 학생까지 해당하는 연령대인데요. 정부는 만 5살에서 11살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며 세부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전 예약은 오는 24일부터 가능하고 접종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아용으로 별도 제조된 화이자 백신으로 유효 성분 용량이 기존 백신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1차와 2차 접종 간격은 8주지만 조기에 2차 접종이 필요한 경우 1차 접종 뒤인 3주 이후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아 백신 접종이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행한 해외 국가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초접종 완료 후인 3개월이 지난 12살에서 17살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또 오늘부터는 학생이나 교직원의 경우 동거인이 확진돼도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학교에 갈 수 있게 격리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정순입니다.
오늘부터 의료기관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 없이 곧바로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됩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하는 의료기관은 궂은 날씨에도 검사 대기줄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병원에서는 온종일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로 분주했다고요. 네, 병원은 궂은 날씨에도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검사는 4시면 종료되는데 지금도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전 검사 때는 운영을 시작한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100명에 가까운 수요가 몰리면서 검사 접수가 일찌감치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린 적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병의원에서 전문가가 시행한 신속항원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됩니다.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보건소 등에서 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 겁니다. 60대 이상은 신속항원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바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40대에서 50대 고위험군과 면역 저하자는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으려면 기존과 같이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PCR 검사 수요가 한계를 넘어서면서 방역당국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검사 건수는 94만 9천여 건으로 하루 PCR 검사 역량인 85만 건을 넘어섰는데요. 양성 예측도가 94.7%에 달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로 PCR 검사를 대체하기로 한 겁니다. PCR 검사 업무 부담은 덜고 남는 역량은 감염 취약시설이나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우선 검사 대상자에게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곳 병원에선 하루 평균 100여 명이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왔지만 오늘은 하루 검사 받을 인원이 1시간 만에 몰렸습니다. 신속항원 검사도 PCR 검사 결과와 똑같이 양성이면 확진 판정을 받도록 하면서 검사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병원 측은 이전처럼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보건소에 신고한 뒤 확진자가 보건소 지침에 따르게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추가 시험 발사 준비 징후가 포착된 것과 관련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한미정보당국은 북한의 신형 ICBM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미는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신형 ICBM 성능 시험을 위한 추가 발사 준비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와 금강산 시설 철거,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추가 발사 준비 등의 움직임에 대해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종주 대변인은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방적인 긴장 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등을 바탕으로 북한의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의해온 대화와 협력의 일에 호응해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진 삼척 산불 거의 열흘 만에 겨우 진화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집을 잃은 이재민 330여 명이 있는데 대부분 농민이라고 합니다. 네, 농사 걱정에 조립주택이라도 들어서면 하루빨리 마을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불이 꺼졌다는 소식에 마을을 찾았지만 참혹한 현장을 보니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차피 빨리 막 없어져 버리면 덜 보기 싫은데 지금 현재 이래 있으니까 언제 허가가 떨어져 가지고 빨리 막 걷어내 가고. 임시주택이라도 지어지면 한시라도 빨리 마을로 돌아오고 싶지만 임시주택도 조립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마을 논밭에 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주민들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지낼 임시주택을 세울 곳입니다. 울진군 북면 소곡 1, 2는
화마에 타거나 무너진 집이 30곳이 넘습니다. 마을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이곳은 아직 임시주택이 설 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임시주택을 운반하는 대형 화물차가 진입하기에 턱없이 좁은 마을길이 문제입니다. 차에다 싣고 오기 들어가기가 소로가 돼가 힘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길이로 9m 싣고 차가 서울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아요. 농기구도 종자도 모두 불에 타 올해 농사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 하지만 내 집과 땅이 있는 마을로 돌아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심정에 애가 탑니다. 일단 농사철이 되어서 농민들이 빨리 집 가까이에서 농사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는 농사를 많이 짓는 곳에 임시주택을 우선 배정할 예정인데 고대하는 임시주택은 빨라야 열흘 뒤에나 화마가 휩쓸고 간 마을에 등장할 전망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에 맞서서 500개 품목에 대한 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등이 망라되어 있어서 공급망 불안을 더 자극할 거란 우려가 큽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처음에 닷새 동안이라던 현대차 러시아 공장의 가동 중단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반도체 공급난은 더 심해지고 부품 조달도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러시아는 무려 500개 품목의 반출 제한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소자와 집적 회로, 자동차 부품 등이 망라돼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서방이 수출 통제하니까 자기네가 앞으로 수입하기에 좀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반출을 막기 위한 게 아닌가. 일단 직접 피해는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더 자극한다면 자동차 산업은 물론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업계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온과 크립톤 등 반도체 소재의 가격은 이미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러시아가 광물이나 식량 자원 등을 무기 삼아 수출 통제를 확대할 경우 우리 기업들은 물론 세계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2014년 서방에서 그 크림 반도 사태 이후에 대러 제재를 가한 다음에 러시아가 또 맞대응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농산물 수출을 통제하고 식량 안보를 명분으로, 그다음에 중동부 유럽에서 농산물 수입하는 걸 또 금지했단 말이죠. 산업부는 러시아의 반출 제한 목록 500개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수출 기업들에 공유하고 공급망 점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40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232원 오른 10.3원 오른 1242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40원대를 넘어선 건 지난 2020년 5월 29일 이후 1년 10개월 만입니다. 환율 상승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 장비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를 도울 경우 대가가 있을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로마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집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중국의 군사 장비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어떤 종류의 무기를 요청했고 중국의 반응에 대해 알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슬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미국 방송들에 출연해 중국의 러시아 지원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슬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중국이 러시아에 어떤 형태의 물질적 경제적 지원을 실제로 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울 경우 분명히 대가가 있을 것임을 중국에 직접 비공개로 전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주미 중국 대사관 측은 러시아가 중국에 지원 요청을 했다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국의 타이완 정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중국은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주의 깊게 보기를 바란다며 중국이 무력으로 타이완을 점령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지만 중국의 타이완 점령 시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전 세계가 단결해 러시아에 매우 큰 제재를 가했다며 푸틴은 지난 30년간 경제 발전을 수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모든 국제기구에서 쫓겨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러시아의 최애국 대우를 박탈할 것이라며 이를 주시하고 있을 중국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슬리번 보좌관과 양제처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현지 시간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9일째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등 공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이 오늘 네 번째 대화에 나섭니다. 양측 대표단에서 협상에 진척이 있었다는 발언이 나왔지만 실제 타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폴란드 국경 검문소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양동훈 특파원. 네,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 코르초바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4차 협상이 있을 예정인데요. 양국에서 긍정적인 기류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고요? 네, 양국은 오늘 화상으로 4차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는 14시, 우리 시각으로는 밤늦게 협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을 앞두고 양국 대표단 사이에서 협상에 진척이 있다는 신호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포돌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러시아가 건설적인 대화를 시작했다며 며칠 내로 다소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슬러츠키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장도 협상 초기에 비해 진전이 있다면서 며칠 내로 문서 서명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긍정적 신호를 보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예전에는 양국 협상단이 최후 통첩만을 반복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외교관들은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지만 정작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계속하려는 생각이 있어 보인다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양국 간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토 문제일 거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의 경우 물러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영토 문제에서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편입을 인정할 것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될 거로 보이고요. 돈바스 등 칠러 반군이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점령한 지역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 근처에 있는 우크라이나 서부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등 공세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9일째인데 러시아군은 전날 우크라이나 서부 야보리우 지역에 있는 군사기지에 수십 발의 순항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으로 35명이 사망하고 134명이 다쳤다고 발표했는데요. 공격을 당한 군사시설에 대해 서방은 국제평화안보센터 건물이라고 밝힌 반면 러시아는 용병 캠프라고 반박했습니다. 폭격을 당한 곳은 폴란드와 가장 가까운 국경 검문소와는 20km,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코르초바와도 30km 정도 거리에 불과합니다. 워낙 국경과 가깝다 보니 르비우를 빠져나오던 피난민뿐 아니라 검문소에서도 포성을 들었습니다. YTN 취재진이 직접 만난 우크라이나 피난민과 자원봉사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Siren, yes. Alarm, yeah. Alarm. So a lot of church make this sound to know people that they should hide. My colleagues who were here during the night shift heard it and saw it because it was still dark. It was during the night.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서부 이바노 프란키우스크에 있는 공항을 공습하는 등 공격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있었던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까지도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최대의 항구 도시인 오데사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미콜라이우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데사는 러시아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화염병을 준비하는 등 결사항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방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등 2개 도시에서 실험실을 만들어 비밀리에 생물 실험을 진행하고 미국이 이를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비밀 문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런 주장 자체가 생화학 공격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가장 많이 입국하고 있는 폴란드 대통령도 대량 살상 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But as we say in Poland, using a little bit of an English expression, if he uses any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n this will be a game changer in the whole thing. 바이든 미 대통령은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전쟁 범죄이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금지된 살상 무기 백린탄을 사용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백린탄은 파편이 인체에 닿을 경우 불길이 꺼지지 않고 극심한 고통을 일으키는 데다가 연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제네바 협약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무기입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코르초바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양동훈 기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서부 쪽으로 지금 공세를 확대하면서 미국과 나토의 경우는 러시아의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인 희생자가 수천 명에 달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모두 군사적인 개입 가능성은 일축하고 있는데 현재 전황과 또 현안 정황을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4차 협상 네. 화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뭐 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2차 협상에서도 항상 의견은 건설적인 논의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근데 지금 일단은 침공을 해 들어오면서 병력을 물린 상태가 아니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러시아가 자기들의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강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반면에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상황이 긍정적으로 돌아간다는 건 실질적으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에 지금 입장이 근접했다는 것도 얘기하지만 서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나 항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아마 지금 또 하나의 메시지도 같이 이중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러시아가 약간의 양보를 해주는 이런 안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대로 가면 러시아 그 요구 받아들이고 끝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나토 회원국들하고 미국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되거든요. 네, 그럼 지금 상황이면은 러시아가 그 제시한 조건을 우크라이나나 서방에서 받아들일 만한 것들입니까? 사실상 지금 나토 가입 유보는 뭐 이거는 나중에 언제나 다시 추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일 큰 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그동안 크림반도 합병 인정 안 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돈바스 지역에 있는 2개 자치공화국들 이거 사실 영토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나토 가입을 추진했는데 좌절이 되고 나토 가입을 희망했던 국가에 대해서 결국은 침공을 당했을 때 나토가 아무런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그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우크라이나가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요. 결국 미국이 가지는 그 안보 공약,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주겠다, 이렇게 방어해주겠다는 약속의 신뢰성이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뭐 유럽뿐만 아닐 겁니다.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지금 동부 쪽은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 네,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침공이 시작된 이후에 나오는 각종 SNS나 이런 쪽 소식을 보면 동부에서도 반전 시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익의 관점에서 모르겠지만 이게 서로 다른 나라를 침공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러시아계도 목소리 내기가 좀 힘든 거예요, 명분상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전황을 좀 알려주세요.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로 더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투입한 전력에 비하면 제대로 전황을 못 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꾸준히 지금 그 우크라이나를 밀어붙이면서 주요 도시들에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전략적으로는 공세 종말점이라는 게 있어요. 공세 종말점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병력을 아무리 투입해도 실질적으로 전선을 호전을 그러니까 더 나가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네. 이번 주 정도 되면 원래 도달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다 공세 종말점이 도달을 하려면 내가 보급이라든가 병력 보충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거나 상대방이 전력을 보완하는 경우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전력 보완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문제는 상대방이 전력 보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면 내 전력 보완이 부진해도 우크라이나도 다치거나 죽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전기군이. 예. 그러니까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가장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지금 포인트는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이 지금 같은 경제 제재 위주, 그다음에 군사는 한다라고 해도 간접적으로 이런 의사가 있다는 것만 표명을 했지. 네. 구체적으로 주요한 무기 체계를 공급을 하겠다는 이런 선언들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얼마만큼 가시적인, 내가 정말 이번에는 이 선을 넘으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이나 조치들이 현실화가 되게 되면 이때 러시아의 공세 종말점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예. 결국은 러시아가 굉장히 상처를 입기는 하겠지만 예. 결국 이 키이프라든가 아니면은 그 하르키우 같은 주요 도시들도 함락이 된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서방이라든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지원 의지가 있게 되면은요. 설사 수도인 키이프가 함락을 당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으로 나토 회원국들하고 국경을 맞은 서부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저항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함락을 당하면 네. 급격하게 이게 그 저항 의지가 무력화되면서 전반적으로는 결국 항복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간인 피해가 걱정이거든요. 네. 최근 외신 보도들 보면 뭐 민간인 피해가 2,000명이 넘어서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국제사회의 개입은 어려운 거겠습니까? 이미 제가 볼 땐 명분상으로는 이 국제사회가 지원을 한다든가 개입을 할 명분은 충분히 만들어졌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변수들, 미국도 나름대로는 사정이 있는 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미국 우선주의, 예. 다시 말해서 이제 세계 사회에 미국이 부담을 주면서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여론이 아직은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변수이긴 하지만은요. 예. 결국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는 얘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굉장히 은밀하게 티가 안 나게 도와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미국도 마땅한 해법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의 경우라면 시나리오가 굉장히 암울하게 돌아가는 거죠. 네. 지금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생화학 무기 같은 경우에 이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인도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공격을 받는 쪽에서 이 진군을 좀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화학 무기는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반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요한 이 공항이나 아니면 군사 시설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웬만한 공항이나 이것도 이미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더구나 공격하는 예. 쪽에서 화학무기 쓰겠다라는 거는 전투에 나설 수 있는 인력을 없애겠다라는 의도밖에 안 돼요. 민간인 피해가 있더라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보다 더한 국제적 비난에 직면을 하게 될 거고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제가 좀 서글픈 건 러시아가 지금 그런 거를 신경을 쓰고 있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가능성 제가 볼 땐 낮다고 봅니다. 러시아가 알겠습니다. 그 행동까지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쓰지 말아야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는 프랑스 파리 에펠탑을 공습하는 영상까지 합성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그렇죠. 이게 유럽에 지원을 호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유럽에서 이제 이 지원이나 참전 여론이 이제 반대 여론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하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자체가 지금 저항을 하면서 느낄 거예요. 내 능력이 지금 한계에 왔다든가. 지금 그 동영상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 파리가 공격을 당하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예, 그만큼 절박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저게 계속적으로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야금야금 전력도 소실돼 가고 버틸 힘이 지금 고갈돼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아마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기점이 될 게요. 이번 주 내에 만약에 서방이 그냥 경제 제재 위주의 조치가 아니고 간접적으로라도 군사 지원 의지를 분명히 명확하게 한다면 오히려 이제 공세 종말점이 굉장히 빨리 오게 되고 러시아군이 오히려 진격이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네. 이번 주에 그 조치가 지금, 없으면 밀릴 거예요. 예. 우크라이나는 지금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데 러시아가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신빙성이 조금 의심되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러시아도 지금 상당한 그 인력이라든가 장비의 손실을 보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하고의 전력 차이를 봤을 때 만약에 서방이나 미국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비밀 루트로 굉장히 대량의 무기라든가 장비를 지원하지 않은 이상은 이제는 장비하고 무기가 부족해서 중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예. 제가 보기는 오히려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지원을 요청한 게 와전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뭐 요소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 세 가지 경우예요. 네, 세 가지 미국이나 서방이 구체적인 어떤 이제는 지원 의지를 밝히는 경우, 가령 얘기하면 그 나토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공군이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를 새로 제공을 한다든가. 그 두 번째는 이제 이 러시아 내부의 변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20년 전으로 러시아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전황이 만만치가 않을 때 러시아 내 일종의 지금 푸틴을 정점으로 하고 있지만 그 기득권 엘리트들의 지금 지배 연합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흔들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뭐 결국은 키이프나 이제 하르키우를 이 억지로 점령을 하려고 그러다가 러시아가 생각보다 더 큰 손실을 입게 되면 이미 아까 얘기한 공태 종말쯤이 오는 거 정반대의 또 하나의 시나리오도 있어요. 만약에 젤렌스키를 비롯한 지도부가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적절하게 정보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암살의 위협이라든가 이걸 막고는 있지만 갑자기 암살당한다든가 주요 지도부가 급격히 한꺼번에 제거되는 상황이 일어나면 이 전황의 추가 급격히 기울게 되는 거죠. 네. 이 무고한 민간인들 벌써 2,000명 가까이, 2,000명 넘는 지금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이 사태가 해결이 돼야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을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년) 반 만에 열렸던 방탄소년단 BTS의 서울 공연은 코로나19라는 장벽을 넘기 위해서 온라인은 물론 전 세계 극장에서도 라이브로 진행됐습니다. 현실감과 몰입감을 높이기 위한 첨단 기술이 동원되면서 극장 라이브 공연은 전 세계 140만 명이나 찾아서 이 분야 신기록도 세웠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의 한 영화관,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질 BTS 공연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티켓팅에 성공을 못해서 영화관에 왔지만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조명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는 드디어 손꼽아 기다려온 BTS 공연이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극장을 가득 메운 팬들은 함성 대신 응원봉을 흔듭니다. 지금 라이브 뷰잉으로 많은 전 세계 극장에서도 아비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잠실 종합운동장 공연장이 회당 15,000명으로 제한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극장 라이브 관람도 기획한 겁니다. 현장뿐 아니라 영화관에서도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대형 LED 화면은 물론 증강현실과 확장현실 등 첨단 IT 기술도 총동원됐습니다. 온 오프라인 할 것 없이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첨단 기술까지 더해진 이른바 하이브리드 공연이 완성됐습니다. 결과는 대성공. 사흘간 진행된 BTS 공연은 현장과 온라인 중계를 합쳐 전 세계에서 246만 명가량이 관람했습니다. 이 가운데 단 하루 진행된 극장 공연은 전 세계 영화관 3,700여 곳에서 140만 명이나 봤습니다. 영화를 제외하고 전 세계 극장 공연 기준 최다 신기록입니다. 미국의 한 연예 매체는 이번 BTS 극장 생중계 티켓 매출이 400억 원을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장애물을 넘어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하이브리드 공연이 콘서트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빅리그 10년 차가 된 토론토 블루제이스 류현진이 올 시즌 준비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오늘 낮 아내, 딸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류현진은 미국 플로리다주로 이동해서 팀 스프링 캠프에 합류합니다. 현지에서 3선발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30경기 이상 등판, 2점대 평균 자책점의 목표를 이루며 에이스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비가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주로 경북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경북 지역에 5mm 안팎, 또 그 밖의 지방은 5mm 미만이나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다가 점차 그치겠고 강원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까지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또 충남 지역은 종일,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서쪽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일교차가 크게 나겠는데요. 먼저 아침 기온은 서울이 1도 등 오늘보다 3도에서 많게는 9도나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는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4도, 포항 16도, 울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이번 주에는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